강의를 이제 그 다음 강의로 이제 이어나가면, 예, 시간급제 임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제 임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급제 임금은, 성과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번 강의 때 그 김대영 동기께서 지나가시는 얘기로 이제 보너스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했는데 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임금 체계하고. 성과급제 임금은 영어로는 이제 피스 웨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 그 제품을, 생산물을 하나하나 만들면 그 이제 만든 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거예요. 95쪽 아래에 이제 그 성과급제 임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한 개당 얼마를 지불받는다라는 형태의 임금이다. 그런데 이제 성과급 임금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과급 임금은 시간급제 임금이 전환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급 임금하고 시간급제 임금은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과급제 임금도 시간급제 임금에서 나온 거다. 계산 자체를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성과급제 임금이 도입되어 있는 곳을 보면 시간급 임금과 변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론에서는 런던의 식자공 예를 들었고요. 실제로 뭐 저번 강의 때 이제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 뭐 성과급제 임금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가령 택배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있고 그 기본급 더해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건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시간급과 성과급이 이제 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임금 형태가 이제 동일한 산업 부분에 병존하는 경우가 또 이제 왕왕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과급제 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 표를 가지고 또 할게요. 성과급제. 이게 시급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시급해서 1시간에 이제 4분의 1 실링을 받아요. 그런데 그 평균적으로 그 산업에서 생산하는 특정 시간 동안 생산하는 생산물의 양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든 게 이게 이제 1시간 이게 시급 1시간에 이제 시급이 이제 4분의 1 실링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노동시간 동안 24개의 생산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1시간 동안 2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2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1개를 만드는 데에는 그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가치를 생산하느냐는 거죠. 이제 나누면 되잖아요. 2개를 이제 만드는데 4분의 1 실링을 받으니까 나는 8분의 1 실링인가요? 1개에는 8분의 1 실링 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과급 임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에 2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급으로 하더라도 그거를 받으면 이제 어떻든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받는 건 3실링이고 24개를 만들고 성과급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거를 이제 일을 하면 대강 한 12시간 동안 24개를 만들어서 3실링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공장에 조금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가니까 이제 사장이 딱 한 게 월급을 얼마에 맞춰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임금 저 사람한테 줘야 임금 수준은 이제 자본가가 딱 해놓고 맞춰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숙련도, 그랬을 때 산출되는 양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서 쭉 계산하면은 대략 한 개 얼마에 주면은 딱 맞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 임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급제에서 또 이제 성과급으로 이제 전환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과급제로 가면 더 이제 원래의 임금은 애초에 이제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거고,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한테 이제 자기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그 노동력의 가치만큼 받고 그 이상의 노동을 해서 이제 그 이상의 노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가가 잉여노동시간으로 잉여가치로 가지고 간다. 이런 게 이제 성과급 임금에서는 더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한 개 만들면 이거 얼마 받는다 해서 내가 몇 개만 만들면 내가 얼마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급 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급제에서는 노동의 질이 생산물 자체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 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 만들면 무조건 8분의 1 실링 받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24개가 아니라 40개, 50개 만들어 갖다 준들 안 받잖아요. 자본가. 이걸 왜 받냐? 이건 완전히 그냥 불량품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걸 받으려면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노동의 질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질의 노동 생산물을 만들어 내야지 이제 한 개마다 이제 성과급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산물 자체에 의해서 노동의 질이 이제 통제되고, 두 번째는 임금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몇 개 생산하는지 보면 이 노동자가 많이 일했다, 적게 일했다는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노동자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이제 24개라고 했지만 조금 뭔가 이제 실력이 좀 없고 서투른 사람들 한 20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노동 강도가 좀 약하다. 이제 본인 서툴러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뭐 재능이 좋아가지고 한 25개, 26개, 뭐 27개 만들어서 이제 같은 12시간 안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자기 성과급을 받아간다 하면 이 사람의 노동 강도는 세다. 그래서 임금 자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 형태 자체에 의해서 통제되므로 노동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의 경우 소용없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 공장 보면 다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근데 이 성과급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한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의 노동 강도를 다 이제 통제하고, 그래서 이제 생산물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제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과급 임금은 앞에서 서술한 근대적 간의 노동의 토대를 이룬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직접 어떤 자본가나 아니면 자본가 휘하에 있는 관리자가 그 노동하는데 가 있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장소가 반드시 그 공장 아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간의 노동으로도 충분하고, 실제로도 사실 지금도 뭐 좀 많이들 하시지만 예전에 보면 진짜 많았던 게 가령 봉투 붙이기, 뭐 인형 눈 붙이기, 이런 간의 노동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다 이게 성과급인 거예요. 붙이는 거 하나 붙이는 거, 인형 하나 붙이는 거 얼마? 가령 봉투 붙이면은 풀 붙이면 풀 붙이는 거 하나에 1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쭉 다 붙여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 개수 세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은 뭐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간의 노동의 토대도 되고, 또 착취와 억압의 계층책의 토대도 이룬다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노동의 하청, 두목 노동자의 존재, 뭐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게 이제 사실 구체적 노동에서 이제 반드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이제 내가 보이는 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만큼 생산하면 된다 하고서 그 생산량을 주고서 하청을 주고서 그거를 이제 알아서 생산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하청 이런 게 가능하고, 혹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팀을 짜가지고 이제 두목 노동자가 있어서 이제 그 노동자 팀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목 노동자가 사실상 자본의 이제 지휘 감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으로 이제 통해서 노동의 표준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성과급으로 하면 내가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나는 뭐 이거 해보니까 나는 뭐 이거 하루에 한 30개씩 하겠던데 해가지고 30개씩 생산을 한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는 6개를 더 생산해서 그만큼 더 가져가잖아요. 임금을. 그러니까 내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많이 생산해서 내가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노동자 전체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는 안 좋은 형태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임금은 개인적 임금을 평균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이 평균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제를 이제 왜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가져간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 막 해서 뭐 개별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급 임금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임금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은 이 성과급을 가지고서 또 많은 투쟁을 한다는 거죠. 이 한 개에 얼마 줄 거냐 가지고서. 이게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또 많이 싸우게 된다는 거죠. 개수당 단가를 올려라 낮춰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임금이 이제 어떤 형태다 이런 걸 좀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성과급 임금이 시간급 임금에 전환된 형태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임금의 국민적 차이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임금의 국민적 차이를 이제 비교하려면 결국에는 성과급 임금으로 각 나라의 임금을 바꿔가지고 그 성과급 임금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텔레비전 하나 만드는데 임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임금을 얼마 받느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각 나라의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국민적 차이를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성과급 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나라마다 생산성이나 그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그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노동 강도, 노동 생산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딴 데보다 그 평균적인 수준보다 노동 강도나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더 이제 평균적인 이제 노동 강도에 비해서 더 강한 노동 강도라고 이제 상정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이제 자본론에는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정치경제 강좌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사실은 같은 노동 시간에는 동일한 가치를 생산한다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노동 강도가 센 경우에는 더 많은 가치를 그만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 노동 강도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을 했을 때는 더 이제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하고 이제 비슷한 이치로 국제적인 평균 수준보다 노동 강도나 어떤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그거를 이제 그 높은 만큼 노동 강도가 더 높은 노동을 했다고 산정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그만큼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성에서 더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따라서 상위한 나라들에서 같은 노동 시간에 생산된 동종 상품의 상위한 양은 서로 다른 국제 가치를 가지는데
그 가치는 상향 가격으로 이제 표현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명목적인 임금 수준에서는 선진국의 임금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동일한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잖아요.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제 후진국에 비해서는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그 이제 명목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하루의 임금, 주임금 등은 발전국이 저발전국보다 더 높지만 노동의 상대적 가격, 즉 잉여가치 및 생산물 가치에 비한 노동의 가격은 저발전국이 발전국보다 더 높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상대적 가격은 그 노동자가 이제 생산한 잉여가치와 비교했을 때의 임금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후진국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2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잉여가치율이 있잖아요. 잉여가치율이 뭔지는 기억나시나요? 잉여가치율은 이제 필요노동 시간 대 잉여노동 시간 그리고 이제 노동력의 가치 대 그 이제 잉여가치, 자본가 가져간 잉여가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47쪽 보면 이제 잠깐 뭐 47쪽 넘어가시죠. 이제 47쪽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잉여가치율은 이제 가변자본분의 잉여가치 혹은 이제 필요노동분의 잉여노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이제 노동 생산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일 때 임금의 상대적 가격이 더 높고 선진국은 낮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받는 명목적 임금은 더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착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상대적 가격은 더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임금 투쟁의 의의와 한계인데요. 서두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항상 접하는 그 경제적 범주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소득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내가 그 임금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심사로 오게 되고요.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임금과의 비율에서 이제 잉여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임금을 최대한 적게 줄수록 자신한테 이제 오는 잉여가치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임금 투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임금 투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제가 이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가치라고 했는데 이 평균 임금은 끊임없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패드라고 이제 연준에서 나온 미국의 노동자들이 받는 이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그래프입니다. 회색 그래프는 그 명목임금이라서 1965년 이 무렵부터 꾸준히 이제 증가한 것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이제 실질임금이거든요. 이 실질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한 3년? 이때쯤 고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다가 2010년에 이제 좀 그 무렵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이제 증가율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거의 이제 와서도 사실상 1973년 고점에 올랐던 임금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로도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의 중요한 경향, 평균 임금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제 인상되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2000년대 이제 들어서 인상되는 것도 사실 노동자들이 이제 또 다시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그 $15 인상 운동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 9년 이후로 조금 이제 인상폭이 이제 급증하게 된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년, 40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악화되거나 이제 겨우 이제 예전 수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정도, 40년 전 수준을 회복하려고 하는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교재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제 처지가 자본가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임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투쟁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더 많은 경우에서는 자신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노동자는 착취의 본질과 의의를 이해하고 자본의 노동 착취에 입각한 사회 체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그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싸울 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착취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투쟁 과정에서 단결의 의의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임금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식이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이제 임금가격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전체 이거 인용한 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 부분부터 좀 읽으면은, 지금까지 나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제도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은 100 가운데 99가 주어진 노동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동의 가격을 두고 자본가와 싸워야 할 필요성은 자신들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조건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본과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데서 비겁하게 물러난다면 노동자들은 틀림없이 더 커다란 운동을 일으킬 자격을 스스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임금투쟁하면 이 임금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다 바꾸고 이 사회도 다 바꿀 수가 있냐,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투쟁이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이 투쟁이, 임금투쟁이 아무리 이제 격렬해져도 이 투쟁은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이미 임금제도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 임금제도 자체, 그리고 착취가 일어나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착취의 결과, 임금제도의 결과를 가지고서 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투쟁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급구조, 착취구조 자체를 없애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이제 철폐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이제 정치 투쟁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금 투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제 투쟁 그 자체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의식과 그런 의식에 인도된 정치 투쟁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부조리하고 어떤 자본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립적인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임금이라는 어떤 형태 자체가 노동자들의 착취 구조를 인식하는 거를 이제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투쟁을 계속 하는 것만으로는 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투쟁과 더불어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착취적인 본질이 어떻게 은폐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실천 속에 이제 반영해야 이제 임금 투쟁이 더 높은 투쟁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동자들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투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 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한국에서도 임금투라는 게 임금 투쟁이라는 게 엄청나게 좀 일어났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긴 하지만 뭐 춘투해가지고 뭐 봄 되면 항상 임금 투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도 또 이제 사실은 많은 투쟁이 뭐 여러 가지 해고나 노동 조건 계약에 대한 어떤 투쟁이기도 하지만 임금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부분이요. 그렇게 이제 임금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바뀌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이 잘 형성이 이제 안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뭐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이제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본주의 생산관계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은폐하게 만드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저번 강의에서는 1강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물신성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임금 형태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투쟁의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임금 투쟁의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 투쟁과 결합을 해야 되고, 임금 투쟁, 경제 투쟁은 정치 투쟁과 결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은폐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 계급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임금 투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전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임금은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이제 쉽게 접하는 그런 익숙한 경제적 범주인데, 이 이제 임금이라는 게 근데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또 상당히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금의 본질은 사실상 노동력의 가치인데, 근데 이게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이라는 현상 형태로 전환됐을 때에는 노동력의 가치라는 건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로, 다시 말해서 자신이 노동을 한 일정한 노동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착취가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 가치 이상으로 생산을 한 그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이 전유하는 데 있다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 노동, 자신이 그 일정한 노동 시간 동안 행한 노동의 대가를 이제 다 받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임금 형태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시간제 임금이 있고 성과급제 임금이 있다. 시간급제 임금은 일정한 노동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시간급제고, 계산하는 방식은 뭐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 하루의 평균 노동력의 가치를 평균적인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시간급제 임금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제 임금은 내가 어떠한 생산물 하나를 만드는데 얼만큼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임금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성과급제 임금이고, 이거는 시간급제 임금이 전환된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임금의 이제 국민적
차이에서는 이제 임금의 국민적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은 성과급제 임금으로 전환해서 이제 비교하면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발전한 나라와 이제 아직 미발전한 나라 사이에서 보면 그 발전한 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은 높을 수 있지만 그 이제 미발전한 나라에 비해서는 노동의 상대적 가격은 이제 더 이제 낮을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 투쟁에 의한 한계에서는 임금은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임금 투쟁은 이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 처지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데, 그 의의는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단결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의가 있고, 이 한계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투쟁,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정치 투쟁과 결합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임금 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경제 투쟁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의식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이제 별도의 이제 또 노력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노동자들한테 이 착취구조를 은폐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 다룬 거를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 배웠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인구의 증가이랑은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국 사회만 봐도 뭐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면은 기술이나 이런 걸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뭐 마찬가지로 계속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이게 인구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시기에는 공급되는 노동자도 되게 많은데 이게 소비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지니까 좀 노동자의 임금과 그런 인구의 관계성이 어떤 영향을 지니고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했던. 예, 제가 이제 아까 교재 부분에 그 이제 관련된 노동력 수요 공급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또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음 강의에서 이제 자본의 이제 축적하고 이제 확대 재생산, 그리고 상대적 잉여 인구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산업 예비군 이런 공부하실 때 이제 또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절대적 인구 증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인구 증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증가해서 노동력이 공급이 늘었다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 이제 생산 관계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그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 비중 중에서 불변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노동자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유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그 인구의 절대적 증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한국도 인구 이제 정체돼 있잖아요, 증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그런 출산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그런 절대적 인구 증감과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많이 얘기될 겁니다. 91페이지에 예. 인용문에서 맨 마지막 줄에 한국 경제학
모든 변호론적 소개수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류 경제학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주류 이제 경제학이 속류화됐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랬을 때 이제 속류 경제학에서 변호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노동자들 각자 대가대로 다 자기가 그 노력한 만큼, 자신이 투여한 만큼 그 대가를 가지고 온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자본론 이제 3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삼일체라는 건데, 그 삼일체라는 게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게 이제 그 생산 요소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자기 이제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쓰고 자기 개인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생산에 자기가 투자했고, 지주도 땅 있는 거, 이거 땅을 자기 땅을 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이제 투자했고, 투여를 했고, 생산 과정에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이제 거기 투여했고,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걸 투여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각자가 자기가 이제 투여한 만큼 공정하게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호론하고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런 변호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변호론들이 다 이제 거짓이라는 게 이제 임금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 형태가 그런 변호론 속임수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당신이 노동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토론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토론권은 노동력의 가치와 사용 가치는 무엇인가인데, 이거 한번 누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노동력의 가치는 뭐죠? 오늘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뭐죠? 예, 생활가치, 생활수단의 총량의 가치, 뭐 이런 거죠. 예, 사용가치는 그럼 뭐죠? 노동력의 사용가치. 예, 막스가 이론적 기여를 한 부분 중에 스스로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노동력이라는 개념을 정리해낸 거예요. 이 노동력이라는 개념을 정리해내면서 잉여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력의 사용 가치, 가치는 이제 얘기됐고,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상품 생산을 하면서 잉여 가치를 생산해낸다.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많이 근접하셨죠. 한 거의 8, 90점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가치의 원천이고 잉여 가치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생산하고, 이제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그 노동력의 사용 가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이, 그런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자본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래가지고 노동자가 자기가 이제 받는 것만큼만 생산해 가치를 생산하면 자본가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왜 노동력을 왜 사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준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을 사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임금이 노동의 가치로 형성하면서 어떻게 자본주의 착취가 은폐 왜곡되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노동력의 가치인데, 예. 이제 그 노동자가 이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식으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예. 은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노동력의 가치만큼. 그런데 노동자가 생산한 그 가치를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 시간, 지불 노동과 부불 노동 시간의 구분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 시간의 노동 시간에 생산한 가치를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버린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임금이라는 전도된 현상 형태가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아까 거의 한 8가지 정도 있었나? 8가지, 9가지 있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상품들이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매매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동도 그렇게 뭐 노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매매되고 노동의 가치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했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에 하나가 임금이란 형태로 해서 노동을 하고 나서 후불로 해가지고 이제 받으니까 자기가 노동한 대가를 이제 받는 것처럼 또 인식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가 노동자가 하는 거는 뭐 유용한 노동, 구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노동이 이게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를 좀 노동자도 생각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급제에서도 봤듯이 내가 많이 노동하면 많은 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내가 받는 임금은 그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노동력의 가치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윤을 내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대가대로 줘도 이윤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다 주고 나면 사실은 이윤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자본가들도 못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현실적인 운동 실제로 노동을 실제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 은퇴하셨지만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그 애들 가르쳤으니까 임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조금 이제 토론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임금 투쟁이 협소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인가? 예. 한 분 정도만 이거는 얘기 듣고. 임금이라는 예. 대근대 자체를 예. 바꾸려고 노력해요. 아, 맞죠. 예. 뭐 거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임금 형태를 포함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체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천, 뭐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예. 그래도 가장 뭐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임금이란 대전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토론거리 이제 다 마무리 했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자본 축적과 그 역사적 경향인데, 예, 임금, 자본론에서 임금 다음 부분 내용이고, 단순 재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확대 재생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런 상대적 자본주의에서의 상대적 과잉 인구 문제 이런 것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의 본원적 축적 뭐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